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2020년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가 고민하는 게 있죠. 세금.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 세금 이제 취득세, 또 보유세, 양도세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고민해서 이제 답을 찾으면 되는데 이게 너무 복잡해져 가지고 저 역시도 어느 정도까지 이제 세무 공부하다가 손을 놔버렸어요. 너무 복잡해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1주택자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 가지 비과세 혜택,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 일시적 2주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또 달라진 부분이 있죠. 개정된 부분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걸 모르고 내가 팔거나 또 사거나 이럴 때 굉장히 큰 불이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잘 보시고 의사결정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마수라는 세무사시라고요? 예, 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마수라는 세무사, 마술처럼 세금을 줄여드리고자 노력하는 세무사, 이환주 세무사입니다. 네. 우연찮은 기회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요. 이제 시작한 지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네. 이렇게 또 좋은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들을 또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네. 상담을 좀 하는 일과 VIP 고객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일들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실제 사례들을 좀 많이 접하게 됐고요. 다양한 분야가 있긴 하지만 오늘은 꼭 1세대 1주택자라면 반드시 좀 이것만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을 조금은 좀 쉽게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례로 좀 더 쉽게 네네네. 재미있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마수라는 세무사라는 앞에 그 마수라는 마술 진짜 하시나요? 그럼요. 제가 그래? 세무 경력보다 마술 경력이 더 오래됐습니다. 독특하시네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그 1세대 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게 왜 중요한지를 실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죠? 좀 실감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사실 저도 뭐 비과세 혜택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좀 계산을 하면서 숫자로 좀 많이 와닿은 적이 있어요. 네. 예전에 한남동이나 삼성동이 이런 부촌들의 경우에는 단독주택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네. 2006년도에 네. 이걸 한 6억 5천 정도에 구입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6억 5천이요? 네. 근데 2018년도에 이 집을 이제 1세대 1주택으로 매각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셔서 이제 양도세가 얼마나 되는지를 좀 계산을 네. 한 적이 있는데요. 네. 대표님 혹시 2018년도에 이 6억 5천에서 한 게 얼마 정도의 매각이 됐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2006년도에 6억 5천? 그 다음에 네네. 2018년이니까 한 12년 정도 그렇죠. 지났네요. 네. 그러면 제가 있는 사무실이 영등포인데 최근 한 4년 동안 땅값이 2배가 올랐거든요. 네. 그러면 특히 이쪽은 한남동은 또 이슈가 있어서 더 많이 올랐을 테니까는 이게 따져보면 최소 50억은 돼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그렇죠. 얼마 정도? 50억 정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이 올랐어요. 네네네. 얼마나 올랐는데? 이게 실제 양도는 117억 정도에 매각이 됐습니다. 세상 6억 5천짜리가 네네. 세상에 어마어마하죠. 네. 이 양도 차 이게 117억 5천 정도에 팔았으니까 네. 실제 양도 차익만 111억 정도가 난 거죠. 세금이 어마어마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택이 아니고 또 1세대 1주택이 아닌 부동산이라면 상당히 많은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데 네. 1세대 1주택자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네. 약 9억 정도만 세금을 내고 그것밖에 안 내요? 예. 양도 차이 거의 100억이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세금을 내고 나도 100억 이상이 남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못 갖추었다라고 네. 했을 때는 9억이 아니고요. 한 36억 정도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만 해도 세부담 차이가 몇십억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 1세대 1주택이 되냐 안 되냐 그리고 지금처럼 다주택자였던 분들이 1세대 1주택을 갖추는 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졌는데 그렇죠. 네. 그럴 경우에는 이 요건들을 하나하나 명확하게 좀 갖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1세대 주택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게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앞에 사례가 좀 금액이 크긴 하지만 뭐 수억에서 수십억씩 이제 차이가 나죠. 자, 그러면 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개정이 이제 많이 됐잖아요. 예. 언제 어떤 것들이 개정이 됐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상당히 심플했어요. 네. 이게 주택을 하나 우리나라 한국 거주자가 1세대가 네. 이제 하나의 주택을 갖고 있으면 2년만 보유하면 네. 일단 9억이 넘지 않았던 주택들은 다 세금 없이 팔 수 있었습니다. 9억 미만까지요? 예, 그러면 이제 그때도 여쭤보시는 게 내가 8억에 팔았는데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됩니까? 네. 안 해도 됩니까? 네. 뭘 것 같습니까? 제가 경험하기는
남든 안 남든 무조건 신고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 하는 게 좋지만 안 한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어요. 그래요? 내야 될 세금이 없기 때문에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하는 게 왜 좋은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근거들을 남겨놓는 거죠. 그리고 만에 하나 내가 잘못했을 경우에 신고된 거에 대해서 몇 년 지나지 않고 피드백이 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5년, 7년 이상 돼서 무신고했을 경우에는 네. 가산세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신고는 해야 된다. 남든 그렇죠. 안 남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가 됐었는데 네, 심플해졌죠. 그렇죠. 아주 점점 주택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2017년 파리 대책이 처음 네. 나오게 되죠. 네. 파리 대책이 나오면서 이제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들 중에서 이제 세법상으로는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부르는 지역들의 네. 주택을 취득할 때는 이제 2년 보유 요건 플러스 2년 거주 요건까지 네. 해야만 비과세가 된다라고 이야기가 좀 됐었죠. 난리가 났었죠. 이때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또 이슈가 됐었는데 이것만으로 끝나면 그래도 좀 심플해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네. 이제 다주택자였던 분들이 네. 이제 집을 팔면서 네. 내가 1주택이 되면 그때도 좀 이슈가 생기죠. 그렇죠. 사실은 내가 이제 세 개를 갖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1주택 만든 다음에 이제 팔면 바로 팔아도 비과세가 됐는데 지금 이제 또 안 그런 거죠? 그렇죠. 이제 최종 1주택 규정이라는 게 들어와서 어떻게 된 거죠, 이게? 다주택자였던 분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네. 드리겠지만 다주택자였던 분들이 다른 주택을 다 처분하고 1주택이 되면 네. 그때 새로 주택을 취득한 걸로 보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때부터 2년 보유 또는 보유 및 거주를 안 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2019년부터는 내가 집을 다 팔고 1주택이 돼도 이게 내가 2년 보유나 거주를 했었어도 네네. 그 한 채 남은 시점부터 다시 계산이 되는 거군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아, 네네네. 2020년부터. 아유, 이것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네. 요거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양도라는 개념에 대한 부분부터 해서 어느 시점이냐. 판 시점이 뭐 3주택이었는데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다 팔아서 1주택이 됐는지 네. 21년 이후에 팔았는지에 따라 이 최종 1주택 적용 여부가 좀 달라진 부분도 네. 있었고요. 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좀 그 신고를 잘못해서 불이익을 받으신 분들도 많았고. 네,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계셨었어요. 네. 근데 사실 이거는 납세자나 세무사 분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조금 더 명확하게 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습니다. 심지어는 제 상담 오셨던 분들 중에서는 이제 지자체, 네네. 구청이나 시청에 문의를 하면 세무 공무원조차도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히 안 해줘서 네. 본인 스스로 뭐 세무사 님 찾아다니면서 했는데 또 거기서 이제 오류가 생긴 것들도 있는 네네,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람은 이런 이제 세금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예측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네네. 일반인들이 국민들이 판단하기에. 그래서 그 판단을 잘못하면 굉장히 큰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개정된 게 2년 거주, 그다음에 2021년 그 소득세법 개정. 네. 요게 21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이제 최종 1주택 규정이 들어왔다라는 네. 안 좋은 얘기만 있는 건 아니고요. 작년에 12월 달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죠. 그래요? 이 집값은 계속적으로 오르는데 네. 비과세 기준은 9억에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게 사실 좀 합리적이진 않죠. 그래서 이제 12월 8일 이후, 작년 12월 8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12억이 넘지 않는 주택을 한 채 갖고 있고 네. 이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라면 이제 12억까지는 세금 없이 집을 팔 수 있게끔 조금 희망적인 얘기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억 더 올라간 거죠. 이제 네네. 9억까지 비과세였는데 이제 12억까지. 네네. 근데 지금 집값 오른 거에 비하면 그 12억도 또 많은 것 맞습니다. 같지는 않은 것 네네네.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1세대 1주택이 중요한데 이 9억 12억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그냥 간과할 수 있는데 우리 세대의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세법에서는. 세대. 네, 네네. 중요하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1세대 1주택 무슨 그 앞에 항상 그 세대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세대가 참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요즘 이제 우리 중년 부부들이 사이가 안 좋아서 법적으로 혼인신고는 돼 있지만 네네. 별도 세대로 돼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따로따로 네네. 사는 경우.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주변에도 보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네. 그 같은 아파트에 다른 동에 사시는 네.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있어요. 네. 하루는 할아버지한테, 하루는 할머니 이렇게 맡기는 경우들도 좀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사실 세법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사람들을 부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이 별거를 하거나 아예 뭐 지역을 달리해서 아예 따로 산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도장을 찍지 않는 한은 이 동일 세대로 봅니다. 되게 안타까운 그래요. 사연 중에 하나가 네. 그런 거예요. 이제 귀찮아서 이혼 도장을 안 찍었고 그냥 따로 사는 거예요. 한 20년을 따로 살고 그러면 뭐 연락처도 바뀌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나 봐요. 예, 은근히 좀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뭐 이제 아들 또는 딸하고 내가 기존에 살던 집에서 좀 더 좋은 집으로 네. 이사를 하기 위해서 이걸 파는 거죠. 그럼 나는 1주택자니까 비과세라고 생각을 해서 신고를 안 하고 파는 거예요. 근데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 거죠. 네. 너 2주택자인데 왜 1주택자로 해서 신고를 안 했냐? 이제 원래 내야 될 세금 플러스 가산세까지 내라. 알고 봤더니 따로 살고 있던 남편이 네. 집이 있었던 집이 거예요. 있던 거예요. 그걸 이제 세무서에서 확인을 한 거죠. 아이고, 그런 경우도 있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귀찮다고 해서 이렇게 뭉갤 부분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네. 좀 하고 넘어갈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보면 서로 이제 마음이 많지 않아서 애들 때문에 이제 이혼 도장 안 찍고 이제 오랫동안 살다가 아무 생각 없이 이제 파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사례들이 이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이제 종종 있는 경우를 저도 이제 본 적이 있어서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상황이 있다면 꼭 이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로 제가 이제 받은 질문인데요. 이거에 대해 좀 이것도 세대에 관련된 건데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제 자녀 관련 내용인데 24살 자녀가 가해로 한 달에 200만 원씩 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2주택자인데 2주택으로 인해서 종부세, 또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고민이 많다고 하네요. 이 경우 오피스텔을 자녀에게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증여하면 각각 별도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질문인데 어때요? 좀 복잡한데. 일단 자제분 상당히 잘 키우셨네요. 한 달에 200만 원씩 과에서 벌 수 있으면 그러게요. 저도 그렇게 좀 자식을 좀 키우고 싶은데 이 보통은 이제 2주택으로 인해서 올해 작년이죠. 작년 처음 종부세 중과를 받으신 분들이 이제 몸으로 좀 많이 느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는데 이 세대를 구성할 때 우리 보통 결혼을 하면 이제 한 세대를 구성한다라고 하는데 네.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인정해주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뭐 그게 이제 나이가 네. 30살이 넘었다거나 네. 아니면 이제 결혼을 했지만 네. 뭐 이혼을 한다거나 아니면 배우자가 돌아가신다거나 네. 뭐 그런 경우에도 배우자가 없지만 1세대로 인정을 받을 수 네.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세 번째 요건이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서 독립적인 생계 유지가 가능하면 이 별도 세대로 인정을 좀 해줍니다. 그럼 이거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조건이 맞으면 네. 나이나 뭐 소득이나 결혼 유무에 따라서 별도 세대로 인정할 수 맞습니다. 있다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이 일정 소득을 확인을 하세요. 이게 세법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 그게 대략 한 77만 원 정도. 그러니까 월 77만 원 이상 벌면 이제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맞습니다. 뭐 아르바이트만 해도 충분히 벌 수 있는 그러게요. 소득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과외를 해서 200을 벌던 아르바이트를 해서 100만 원을 벌던 네. 세법에서 얘기하는 충분한 소득이 있는데 그럼 얘를 뭐 친구 집이 됐던 다른 데 전입신고 해놓고 네. 오피스텔 같은 데 거주를 하게끔 한다든지 네. 그래서 증여를 해버리면 세대 분리가 되지 않냐 충분히 여쭤볼 수 있는 얘기인데요. 그러게요. 여기에 하나 간과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네. 이 법에 보면 일정 소득이 있고 독립된 생계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래요. 보통 이런 경우들은 내가 번 돈은 저축을 하고요. 네. 생활은 엄마 카드를 씁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나는 엄마랑 독립 세대가 아닌 거예요. 그냥 같은 세대로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엄마 그래요? 카드를 쓰는 거죠. 그리고 과외를 얘기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과외를 한 거는 소득으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고요. 네. 과외로 번 돈을 본인이 썼다. 입증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네. 일반적으로 과외에서 번 돈을 소득 신고는 안 하죠. 네. 그렇죠. 전문 과외를 하시는 뭐 40, 50대 분들이 아닌 이상 그렇죠. 네. 대학생들이 벌어서 과외에서 번 거는 그냥 씁니다. 또 현금으로 받고 하니까. 그렇죠. 네. 그럼 이 신고된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없는 소득이에요. 신고가 안 된 건 아예 그 인정 못 받는 거고요. 그렇죠, 돈을 그렇죠. 받아도. 엄밀히 보면 이거 사실 탈루된 소득인 그렇죠. 거죠. 네. 이거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는 그렇군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제 이 규정에 단순히 소득만 놓고 볼 부분은 아니고 이걸 가지고 독립된 생계까지 본인이 하고 있는지를 입증할 수 있다라면 이런 절세 방법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별도 세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식하고 부모를 이제 한 세대인데 분리시키는 거. 근데 분리시키는 게 아까 나이, 그다음에 이제 소득, 결혼 유무에 따라서 하나락도 만족하면 되는데 이게 만족할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따로 사는데 엄마 카드로 쓴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세무서에서는 이거 어떻게 알 방법이 있나요? 이게 우리끼리 몰래 하는 거를? 그렇죠, 그렇죠. 이게 사실 이렇게 스마트폰 시대가 되기에는 확인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네. 근데 우리 뭐 카드 쓴 내역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카드 쓴 명세서들만 봐도 네. 충분히 알 수 있죠. 뭐 그래요. 어머님이 뭐 신촌에 있는 술집 가서 뭐 카드를 긁는다거나 뭐 이렇게 좀 그 반문화가 있는 그런 데를 다니시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카드 사용 내용만 봐도 이게 50대가 쓰는 건지 20대가 쓰는 건지 패턴들이 충분히 나오니까 네,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지역도 네네네. 지역을 가지고도 판단할 수 있고 또 쓰는 패턴들을 보면서도 이게 누가 썼는지 근데 이거 예측하는 거잖아요. 이거 그 자료들을 세우면서 충분히 그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래. 하여튼 그런 것까지 잘 우리가 고민해서 별도 세도 만드는 거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세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세대만큼 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새로 들어온 거주 요건입니다. 거주 요건. 그렇죠. 이 제가 2020년도경에 안산 쪽에 살짝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안산 집값이 상당히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때 근무만 할 게 아니라 그런데 좀 분양권이나 좀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네. 너무나 좀 안타까웠던 이제 안산 같은 지역들도 조정 대상 지정되기 전에 분양을 받거나 네. 뭐 취득을 하셨던 분들이 계셔요. 네. 그리고 나중에 추후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됐을 때 과연 이 거주 요건이 있냐 없냐라는 것들도 좀 많이 여쭤볼 수 있었는데 네. 우리 또 이런 질문도 한번 주신 분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네. 이제 그 방금 이제 세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거 이제 비슷한 질문인데 이제 부산도 좀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상태에서 기후에 주택을 취득을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다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재지정이 됐는데 그렇죠.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양도세 특히 1세대 1주택은 이제 취득 당시를 보냐 또는 네. 양도 시점을 보냐를 상당히 좀 혼돈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취득 시점이냐 양도 시점이냐 완전히 그렇죠. 달라질 것 같아요. 뭐 다주택자였다가 다른 걸 처분하고 1주택으로 팔 때는 양도 시점이 1주택이냐 아니냐를 놓고 보는 거니까 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그 개정된 연역을 보면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파리 대책 이후에는 네. 내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할 때만 거주 요건이 붙는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해제가 됐을 때는 비조정 대상 지역인 그렇죠. 거고 그렇다면 거주 요건이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이 분양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분양권을 취득할 당시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어요. 네. 근데 중간에 조정 대상 지역이 되고 완공이 되면 사실 집에 그 실질적인 집으로서 인정되는 거는 완공이 되고 들어가 살 때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조정 대상 이후에 집의 형태를 갖췄으니까 네. 이때 취득한 걸로 봐서 거주 요건이 붙어야 되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이 될지 안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한테까지 거주 요건을 붙이는 건 너무 좀 가혹하기 때문에 네. 그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 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을 했다라면 네. 종전 규정, 즉 공정유적으로 보유만 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네. 이것도 좀 많이 복잡해졌어요. 그래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조정 대상으로 되기 전에 분양권을 삽니다. 네. 내가 매매 계약을 하고 네. 그리고 중간에 조정 대상으로 지정이 되고요. 네. 배우자한테 2분의 1을 증여를 해요. 네. 또는 뭐 전체를 증여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배우자는 취득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럼 이 배우자는 거주 요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복잡해진대요. 이제 징계를 50%를 그렇죠. 그러면 남편은 없을 것 같고 아내는 있다고 하면 이게 집은 하나인데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죠? 복잡해지는데. 이 양도세는 이제 인별로가세를 하기 때문에 네. 쪼개서 계산을 하긴 해야 됩니다. 남편분과 쪼개서. 배우자분을. 그럴 때 이 배우자도 과연 거주 요건이 붙여야 되냐 아니냐. 붙을 것 같은데요. 세금을 많이 붙여야 되니까 그렇죠. 정부에서는. 이게 그렇게 보면 또 붙여야 될 것 같은데 네. 붙으면 제가 질문 안 드리겠죠. 이건 안 풀군요. 요 케이스는 안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대 단위로 1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동일 세대원한테 증여를 한 거는 그렇군요. 이 보유기간, 취득기간 이런 걸 통산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남편이 취득한 시점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거주 요건이 붙지 않아요. 그렇군요. 이것도 오늘 처음 알았네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해도 이제 남편 시점으로 이제 바라보는 거고, 네네. 요건 괜찮네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복잡한 케이스가 하나가 네.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자, 그 아버지가 조정대상 지정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을 했어요. 네. 그리고 조정대상으로 지정되기 전에 별도 세대원인 아들한테 증여를 합니다. 네. 그리고 증여받고 나서 몇 개월 지나서 얘가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고요. 네. 그리고 나서 아들이 이 집을 갖게 되겠죠. 네. 그랬을 경우에 이 아들은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거주요건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이것도 아까처럼 보면은 안 붙을 것 같은데? 이건 붙나요? 그렇죠. 이것도 안 붙을 것 같은데 네. 이 경우는 붙습니다. 그래요. 이게 근데- 사례마다 다르네요. 그렇죠. 이게 사실 좀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법에 보면 네. 조정 대상으로 지정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네. 계약금을 지불했으면 종전 규정을 따라간다라고 네. 했는데 아들이 증여를 받은 시점에는 조정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뭐 석 달 후에 조정으로 될 수도 있고 1년 뒤에 조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거주요건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예. 미루어 생각해 볼 때 제가 봤을 때 이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를 철저하게 지키는 상황이거든요. 네.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건 아니에요. 네. 얘는 증여를 받은 거기 때문에 등기상으로도 증여가 된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법에 열거된 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네. 좀 철저하게 적용을 해서 너는 나중에 이 조정 이후에 취득한 걸로 봐서 네. 거주요건을 붙여야 되지 않냐라고 추측을 하는 건데 사실 이거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하기는 좀 쉽지는 않지만 이런 케이스들이 있으면 이제 전문가분들을 만나서 기존에 이런 사례들이 있는지 네. 좀 확인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런 사례별로 너무나 이제 다양해서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뭔가 액션을 할 때, 네. 뭐 증여를 하거나 매각을 하거나 취득을 하기 전에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제 세무사님의 그 컨설팅을 받고 상담을 받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요거를 잘못 생각하면 진짜 엄청난 세금을 그렇죠. 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꼭 상담을 받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